병원 내 유일하게 누군가의 울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곳, 바로 분만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울음이 때로는 희비가 교차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다 사망하는 산모, 남겨진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아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7,000명의 아기가 사산되고 810명의 엄마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고 있는 현실. 우리나라도 OECD 평균 8.9명보다 높은 9.9명의 모성 사망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9월 17일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주제를 Safe Maternal and Newborn Care,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한 출산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2020년 대한민국은 출생자 수 30만 명이 무너지며 전체 사망자 수보다 출생이 적어진 유례 없던 한 해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40년 후인 2060년에는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새롭게 태어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산모와 아이의 환자 안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출산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제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4회 환자 안전의 날 슬로건인 언제나 안전한 출산, 국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당연하고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산모와 아이의 권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회 환자 안전의 날 기념행사에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17일 오늘은 세계 환자 안전의 날입니다. 올해 환자 안전의 날 주제는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적 이슈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념행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주최하는 제4회 환자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두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장 임영진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4회
환자 안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님, 또 환자단체 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국민대표 이민주님, 또 대한산부인과학회 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자안전제도 유공자로 선정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기념행사를 시청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관심으로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은 한층 더 진일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500여 명의 환자 안전 전담 인력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환자 안전의 날 기념 행사는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주제인 Safe Maternal and Newborn Care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번 저희 행사 주제도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로 정했고요. 슬로건은 언제나 안전한 출산으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은 산모와 신생아 한 명 한 명의 안전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또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는 환자 안전을 위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세이프티 히어로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안전한 출산 문화 정착을 위한 지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산모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길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면서 환자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난 우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산모와 신생아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인식의 작은 변화가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다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로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 또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늘 보름달같이 가득 찬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진 원장님 소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식의 작은 변화가 이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환자 안전 계속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의 축하의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자의 투병과 안전과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입니다. 2018년도 5월 29일입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제1회 환자의 날을 이제 선포하고 2010년도에 항암제 빈크리스탄의 투약 오류로 사망했던 종윤이 기일을
환자 안전의 날로 좀 지정을 하고 매년 이제 국가적인 행사들을 하는 이제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4회째입니다. 4회째인데 올해는 이제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이제 5월 29일이 아니라 이제 2019년도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 제정했던 9월 17일을 이제 환자 안전의 날로 이제 한국에서도 바꾸기로 사회적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종현이 어머님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종현이 사건의 상징성과 환자 안전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의료진과 환자가 참여하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아마 종현이 어머님의 마음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현이의 그 정신, 사소한 의료진의 실수로 사랑하는 아들을 잊었지만 또 다른 제2,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는 사고를 보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 그러면 날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회째 환자 안전의 날이 이제 한국에서의 자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이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고 환자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환자 안전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2016년도 7월 29일 날 환자 안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났고 그 사이에 제1주기 환자 안전 종합계획이 추진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그 환자들 인프라를 좀 갖추고 또 자율 보고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이 되었는데 아마 내년부터 2022년이죠. 앞으로 5년 동안 또 2주기 환자 안전 종합계획이 아마 수립되고 추진될 텐데 그때는 환자 안전 사고 예방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제1회 환자의 날 때 그때 아마 그 오늘 수상자 환자 안전 수상자 중에 한 분인 그 김재훈 어린이의 그 어머니 허희정 씨가 그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 의무 보고에 대한 목소리를 냈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주의경보 발령도 수면 진정에 대한 주의경보 발령도 했었고 그리고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를 의무 보고하는 환자안전법 개정도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환자 안전 사고가 자율 보고뿐만 아니라 의무 보고를 통해서 좀 더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가 많이 보고되면 좀 더 많은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그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실수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전에 그러한 실수를 분석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저는 이제 의료진과 환자 또 이 보건복지부나 그리고 이제 중앙 환자안전센터가 이제 생겼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이 좀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환자안전법에는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제도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환자안전 그 예방 문화, 환자안전 문화가 조성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WHO에서 안전한 산모와 신생아의 케어, 아까 언제나 안전한 출산이라는 아젠다를 정했는데 저는 전 세계적인 이런 신생아에 대한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4회 환자 안전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의료진 그리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종 대표님 축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본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사 순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님께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무대 위로 모셔서 기념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입니다. 먼저 오늘 환자안전제도 공헌 유공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시는 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환자안전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환자 안전의 날 기념 행사와 주간 행사를 올해로 4번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환자 안전의 날짜와 주제에 맞추어 다른 OECD 국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올해 주제는 안전한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일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과 출산에는 여러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출산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중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라는 주제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도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가정에서 임산부와 신생아, 영유아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기초검사, 고위험 산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후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과정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15개 근역으로 구분하여 분만, 치약지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통합치료센터는 각 분야 전문의 교수 7분이 다학제적으로 협진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협진을 통해 초고위험 쌍둥이를 가진 산모분이 안전하게 출산한 사례가 있었고 코로나19 확진 산모분이 입원하시어 의료진 전원이 방호복을 입은 채 안전한 출산을 도왔고 다행히 태어난 아기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분만 치약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역에 없던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개원하여 11개월 동안 약 85명의 신생아 출산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생아 관리 우수 사례 발표, 대국민 낭독, 온라인 다짐 행사 등으로 우리 사회의 환자 안전 문화를 더 확산시키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소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관님께서는 다음 순서를 위해서 무대 위에 잠시만 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환자안전법 정착 또 환자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님을 대신해서 앞서 정말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강도태 차관님께서 수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유공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이성순 원장님,
원광대학교 병원 류정임 간호부장님,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김수진 팀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권자영 교수님 무대 위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순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원장 이성순, 귀하는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표창장 수여식에는 저희가 환경을 고려해서 꽃다발 대신 공기정화식물로 축하를 대신하겠습니다. 예쁜 화분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류정임 간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원광대학교 병원 간호부장 류정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 저희가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팀장님, 유공자 표창 이어갑니다. 표창장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팀장 김수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지역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고 또 환자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김수진 팀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그리고 인식 개선에 힘써주신 분들 지금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자영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권자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산모의 생명을 구하고 또 안전한 분만 환경 만들기에 기여하신 권자영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유공자 표창을 드렸습니다. 네, 자, 차관님과 개인 사진을 촬영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을 받으신 네 분께서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창장을 받으실 유공자분들 계속해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서대학교 정현희 조교수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문성 교수님, 세브란스병원 송명희 파트장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이한슬기 주임연구원님, 네, 표창장을 받으실 유공자분들 오셨습니다. 자, 먼저 정현희 조 교수님부터 표창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호서대학교 조교수 정연희, 귀하는 환자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도. 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쁜 화분까지 같이 받아주시고요. 네, 모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면서 국민 행복에 기여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창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문성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문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국 의료질 향상학회 학술 이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주신 분들 지금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명희 파트장님. 표창장 세브란스병원 파트장 송명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로 축하를 해주십시오. 네,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이렇게 예쁜 식물과 함께
또 사진 촬영을 하니까요. 꽃다발보다 훨씬 더 기분이 맑아지고 또 환경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한슬기 주임연구원님. 유공자 표창입니다. 표창장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주임연구원 이한슬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국가 환자 안전 관리 체계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에 큰 기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연구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차관님께서 8분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표창장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앞서 이 표창장을 받으신 4분 모두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오신 분들입니다. 네, 다소 불편한 상황임에도 오늘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환자 안전 계속해서 더 진일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여식 자리에 업무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유공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설 등 환자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신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최태윤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의 국회 통과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 혁신에 기여하신 허희정님이 또 유공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소중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신 공적으로 방금 전 유공자 표창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문성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산모와 신생아의 환자 안전에 대한 말씀 지금부터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박문성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오늘 환자 안전의 날 행사 주제가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의 큰 축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위험이기도 하죠. 고도의 의학기술을 가진 인간에게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출산인데요. 통계적으로는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신생아가 출생 시에 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이 사람에게 힘든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가 호모사피엔스 때부터 시작되는 두발 걷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지만 두발 걷기에 알맞게 골반의 내경이 좁아지고 출산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출산 시에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만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가 발달할수록 발생하게 되는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균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중환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신생아 치료에 대한 의료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OECD 통계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회원국들 중에서 상위권이고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생 체중이 500g도 안 되는 어른 손바닥보다도 작은 아주 초극소 미숙아들이나 복잡한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난 수많은 신생아들에게도 생존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주대학교 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그리고 2020년부터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이겠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연약한 환자들에게는 아주 매우 절실한 문제로서 저희 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 환자 안전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선 신생아는 면역 체계가 미숙해서 감염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원 내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출생 초기 위중한 상태에 추가적인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충분히 그 많은 음압 격리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본원 출생 신생아들하고 외부에서 입원하는 입원 환자들을 분리해서 입원을 시켰고, 외부 입원 신생아의 경우에는 우선 음압 격리 병상에서 감염병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입원시킴으로써 호흡기, 소화기 감염병의 환자 간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신생아들이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 중심정맥 도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혈류 감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지난 2010년부터 신생아에게서의 중심정맥 도관 관련한 혈류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중심정맥 도관을 가진 모든 신생아에게 수행 여부를 간호사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대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매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맥영양과 관련해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약사하고 매일 같이 회진을 돌면서 상담하고, 정맥영양 상담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방 오류를 예방하고, 정맥영양 자동 조제기를 통해서 조제 오류를 예방하고, 투약 시 이중 점검을 함으로써 투약 오류를 예방하는 등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를 부착하기 전에 피부 보호 드레싱을 적용함으로써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모든 수액과 약물 주입 전에 필터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안전활동은 신생아 중환자들에게서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 작업은 실수가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전산의 도움을 받거나 이중 점검을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데 어느 한 병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환자안전센터와 같은 전문가의 손길도 필요하겠습니다. 인간의 출산에 조력자가 필요하듯이 환자 안전 활동에도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오늘 환자 안전 주간 행사가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를 주제로 열린 것을 계기로 산모와 신생아 환자 안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앞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박문성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들어봤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환자 안전에 국민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정말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환자 안전 활동을 실천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세이프티 히어로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00여 명의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이프티 히어로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아주대학교 병원의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안녕하세요, 우리 요양병원의 김미경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 전담 인력은 2016년 환자안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생겨났는데요.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나 시스템을 찾아서 대비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환자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제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밤 사이에 새로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콥스에서는 그 환자 안전 전담자들이 올린 다른 병원의 사례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 면허 따고 디자인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이 낙상주의를 조금 더 뽑아서 낙상 안내 교육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항상 호출벨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소정의 선물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자 안전 전담자란 이미 벌어진 일, 벌어진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보다는 더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예방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곳은 우리 요양병원의 꽃인 재활치료실입니다. 그가 잘 되고 있는지 신상 난관을 올려주시죠.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줘서 감사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요양병원 환자 안전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요, 잘 되고 있죠. 그래요. 100점 만점에서 100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병동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오는 게 반갑나요?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하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업무 중에 만나면은 좀 부담은 있으죠. 제가 환자 안전 전담자라고 하면 병동에서는 반가운 손님이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뭔가 감시하고 확인하러 왔나,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관계 형성이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게 먼저 병동에 가서 인사를 하고. 지금 산부인과 외래에 왔는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가지고. 제가 직접 머리 싸매고 만들어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개선 활동을 만드는 게 가장 힘들지만 막상 또 보면 뿌듯한. 어르신들이 보니까 시력이 좀 저하되어 있고 청력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의사 선생님이 내 이름을 모르는지 갑자기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예, 환자가 성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내가 환자 안전을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책임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전국적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이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시네요. 세이프티 히어로의 모습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자 안전 전담 인력 여러분들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 분들에게 직접 묻고 함께 그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해피 버스 스퀘어 시간인데요.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패널 분들 지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님, 서울 아산병원 정진훈 교수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금준 교수님, 그리고 강원대학교 병원 황종윤 교수님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산모와 육아맘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의료진과 전문가와의 소통보다는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 오늘 이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숭고한 일이지요. 먼저 궁금한 점은요, 임신이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준 교수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잉태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임신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아기가 건강한지 또는 잘 키울 수 있을지 또 잘 분만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만을 해야 되는 그 상고를 겪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족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산모도 임신 기간 동안에 잘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성에게 당연히 엄청난 큰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죠. 가족들의 또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정준훈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신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도 조금준 교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이 온전하게 책임져야 될 자신의 분신이 생명체가 잉태됨으로써 임신 중에 늘어난 체중, 또 자기들이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내를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임신을 준비하면서 임신 전후 체중 관리, 그런 건강 관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 증진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변화 중에서 신체적 변화를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성에게 뭐 사이즈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하거나 또 걱정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또 건강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임신과 출산 관련한 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 있는 질문들입니다. 제가 좀 취합을 해서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임신 35주에 손발이 많이 붓는다. 임신 5개월 차인데 아랫배보다 윗배가 더 나온다. 19주 차에 오른쪽 갈비뼈에 통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임신 주기에 따른 증상들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임신 주기별 관리법 그리고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준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신 기간 동안에는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른 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호르몬 때문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입덧이 가장 힘든 문제로 이제 부상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기한테 많은 영양분을 주려고 과도하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입덧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2, 3분기로 되면 이제 자궁이 커지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궁이 커지게 되니까 인대들이 당겨지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고, 커진 자궁에 의해서 이게 또 위를 누르게 돼서 다시 또 역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궁이 커지면서 또 이렇게 폐를 누르기 때문에 숨쉬기 힘든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불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활 패턴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변비를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철분제를 드시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뭐 유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변비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주기별로 이 몸의 변화가 상당하고요. 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뭐 입덧 그리고 변비 불편한 사항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의사분과 진료를 통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 질문도 임산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 또 임신 중이신 분들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도 된다면 이 아이에게도 항체가 생길까요? 조금준 교수님 어떤가요? 질병청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임신부에게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임산부를 제외하고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이나 효용성이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맞는 것의 효용성이 위험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신부 자체는 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동일한 나이에 비해서는 고위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신부도 역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를 아기한테 넘겨서 아기가 보호되는 그 효과가 있는데요. 아직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는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는 임신부가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한테 감염시키지 않는 그 효과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을 맞지 않은 위험성보다는 접종 후의 안전성이 훨씬 더 크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접종 고려를 긍정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관련 가족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손문근 출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예, 정부에서 지원 드리고 있는 안전한 임신 출산 지원 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아이사랑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임신 출산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 정보, 정책 정보, 육아 정보가 지금 실려져 있고요. 또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문의 분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온라인이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외래나 입원 진료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본인 부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에 6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가 1년 이내에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아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선천성 대사 이상 아이인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특수 시기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문제이실 텐데요. 그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댁으로 방문을 해서 산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산모의 식사와 세탁물 관리 등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친절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사랑 사이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 정책, 육아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궁금한 점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최혜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고위험 산모로 판정받았다고 걱정이 엄청 많던데요. 고위험 산모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위험 산모 이름만 들어도 뭔가 조금 아찔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고위험 산모는 어떤 분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준우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위험 산모는 임신과 출산 중에 산모, 태아, 신생아에게 생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임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임신 판정을 받으면 전문기관에서 세심한 산전 진찰이 필요한데요. 이 고위험 산모의 종류는 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2012년도 대한 모태태아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임신에서 사상, 그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 자궁 파열, 그다음에 자궁 내 태아 발육 부전, 그다음에 양막 파열, 그다음에 자궁 경부 무력증 등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이고, 현 임신에서 40세 이상의 고령, 그다음에 양소 과다증과 양소 과소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내과계 합병증이 동반된 임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 임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이 임신 때 먹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혈압약에서도 임신 때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바꿔야 되고, 또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임신 때 먹을 수 있는 약과 엽산 5mg을 복용해야 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러시면 당화 혈색소가 7% 미만으로 되는지 유지를 해줘야 되고, 먹고 있던 약을 인슐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한 금연 금주를 해야 되고요. 평소 체중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위험 임신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네, 증상만 들어도 너무나 무섭고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계획 임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평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신 후에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출산을 무사히 마치신 분께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보내오셨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출산한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42살에 첫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조심하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고령 산모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고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영향이 없는지 게 궁금합니다. 네, 고령 산모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이 좀 늦어지면서 고령 산모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정준우 교수님,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네, 고령 산모를 하면 WHO에서 임신 횟수에 상관없이 만 35세를 넘는 산모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35세 이상의 산모가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40세 이상도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급격한 고령 산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의 위험성은 임신 중독증, 만성 고혈압, 그다음에 최반 조기 박리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걸 위한 조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 임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식 보조술과 같은 시험관 악약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다태 임신이 되고 또 다태 임신에 따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다태 임신 그런 고령 임신에서도 임신 전 건강 관리를 충분히 잘한다면 또 임신 중에 적절한 운동과 음식 조절을 잘 한다면 고령 산모가 아닌 산모와 같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령 산모 만 3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반 이상이 고령 산모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평소 몸 관리,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한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둘째를 출산했는데요. 출산을 준비할 때 많이 두려웠거든요.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서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은 분만 취약 지역 같은 지역에서는 응급상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같이 좀 포용해서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응급 상황 때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황정윤 교수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게 분만 병원이 없어지는 분만 취약지 증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250개 지자체 중에서 65개 정도가 분만 병원이 없다고 하니 굉장히 심각한 거죠. 분만 취약지에 가실 때 가장 중요하고 명심할 것은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도시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진통이 도시에서는 5분마다 있을 때 오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분만 취약지에 계신다면 10분마다 있을 때 가셔야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다니시던 병원에 자기는 분만 취약지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그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119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19에는 유안심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안심콜은 자기의 환자 상태를 등록하고 급할 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응급 상황일 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9 시스템에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고위험 산모 또 고령 산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정부 지원 사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손문금 출산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의 고위험 임신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상담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비 지원은 19가지의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데요. 이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받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내외에 신생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방문을 해서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아동 발달 상담 그리고 양육 교육까지 지원을 해드리면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산모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이 높은 그런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총 25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답변을 교수님께서 내용에 있었는데요.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감기약 같이 이런 약물 때문에 임신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임산부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 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시면 관련한 정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의료비 지원부터 건강관리 지원까지 정부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항들 저희가 똑똑하고 정말 현명하게 잘 찾아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질문과 답변들을 다 듣다 보니까요, 어느새 해피버스 스퀘어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의료진과 정부의 향후 계획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진 분들 중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먼저 황정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으로 30만 명이 깨졌습니다. 네, 그런데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은 점점 증가하여 33.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성 상황비가 9.9로 OECD 또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임신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특히 고령 임신 얼마나 위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실태를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성 사망비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한 산부인과 선생님들일 거라 믿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돈보다는 명예, 또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강하신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믿고 병원에 잘 다니신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출산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지원해 주신다면 저는 언젠가 어느 순간 저희 나라 모성 사망비가 0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좀 든든한 말씀, 따뜻한 말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손문금 출산정책과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향후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임신 출산 지원 사업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정보나 서비스 신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임신 주기나 아동 발달 주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받고 그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용 지원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6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천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의 비용 지원을 해드리려고 내년부터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임신 출산이 되도록 저희 정부에서 세밀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비용, 금액이 커지고 또 기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진들이 산모와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비록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여러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또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출산을 위해 바쁘신 시간에도 자리를 내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4회 환자 안전의 날 기념행사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순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특별 낭독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고위험 산모로서의 아픔을 겪으신 후에 유튜브 채널 이민주 육아상담소를 개설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전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육아맘 이민주님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임신과 출산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산모들이 새 생명의 탄생에 기뻐하기도 전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산모와 고위험 산모, 그리고 모든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서도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임신과 출산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더 깊은 협조는 물론 임산부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돕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여정인 임신과 출산,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17일 김하윤 엄마 이민주. 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여서일까요? 마음이 더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데요. 안전한 출산에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신 이민주님의 특별 朗독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민주님은 다음 순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대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특별 낭독에 이어서 환자 대표와 국민 대표 그리고 의료진과 정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해피버스 세레모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은 해피버스 세레모니에 참여하시는 분들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 지금 무대에 계신 대국민 특별낭독자 이민주님, 대한산부인과학회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황종윤 교수님, 그리고 중앙환자안전센터 구홍모 센터장님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프티 히어로에서 진행된 언제나 안전한 출산 지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서명이 있었는데요. 그 서명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 행사 전에 이 환자 안전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무대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지지 서명 보드판을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레모니 더욱더 의미가 있고 특별합니다. 바로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국민분들도 함께 이 세레모니를 참여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또 제4회 환자 안전날 기념행사에 애정을 가지고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피버스 세레모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과 의료진, 정부 관계자가 함께 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서명하신 보드판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해피버스 세레머니에 동참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빈분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산의 여정에 이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국민과 의료진, 정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환자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 소통 플랫폼 세이프티 히어로에서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세이프티 히어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4회 환자 안전날 기념행사는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를 주제로 대국민, 의료진, 정부 관계자가 한데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환자 안전날 기념행사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경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